그렇다면은 이러한 후경 또는 이러한 예술적 이론이 어린 왕자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 또한 우리를 그러한 후경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하덕함을 느끼고 신비로움을 느끼고 뭔가 환타지함을 느끼고 한다는 것은 그 스푸마토 기법이 손으로 딱 그린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를 싹 스며들게 하는 것처럼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가 우리를 이렇게 스며드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작품을 창작하려면 어린 왕자의 작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깊은 무의식, 직관 또는 감성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창작해 올라왔을 때 감상자는 또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감상자는 창작가가 지하 800m에서 창작을 했는데 500m까지밖에 감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위대한 작품들은 다 아주 깊은 직관과 감성으로부터 생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하나 하르트만이 미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미, 즉 아름다움 또는 예술품에는 네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종류는 많고도 많은데 그것을 네 가지로 변별을 했어요. 첫 번째로 숭고미가 있습니다. 숭고한 아름다움. 숭고라는 건 뭡니까? 높은 건데 높아도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거예요. 또는 아주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히말라야 산 같은 산, 거대한 절벽, 넓은 바다, 무한한 하늘 뭐 이런 거죠. 그런 숭고한 것을 보면 딱 사람이 마음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외경심, 두려워하는 마음과 우러러보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강, 아름다운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이 숭고미는 한편으로는 미학적 혹은 예술적인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것이기도 해요. 인간이 아주 숭고할 때,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볼 때 우리가 우러러보고 숭고하신 분, 이렇게 하면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거룩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움, 하늘의 높음, 혹은 높은 산 히말라야의 위대함, 아름다움 이런 것을 또 미학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숭고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아미가 있어요. 우아미, 우아하다 하는 우아미. 우아미는 주로 이제 균형과 조화로서 생기죠. 이 우아한 아름다운 예술의 대표는 고대 그리스 미술품들이죠. 고대 미술품들 보세요. 비너스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아폴론을 조각해놓고 한 그 신상들, 또 파르테논 신전 돌기둥들을 세워놨는데 그 거리, 그 비율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하도록 딱 균형 잡혀 있고 그러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우아하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잖아요. 정말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품에도 오히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보다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미술품에 그런 우아함이 있어요. 석굴암 불상 같은 거 없어요. 얼마나 우아해요. 어쨌든 그 우아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짝을 지어서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비애미와 해학미입니다. 비애미는 슬픔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비극 아름다움이에요. 예술작품의 대다수는, 스토리 예술의 대다수는 비극이죠. 비극의 아름다움을 다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비극,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러한 비극작품들이 비극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른바 그것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비극적인 작품을 보면서 슬퍼하는데 슬픔 자체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나면 심적 배설, 정화가 일어나요.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처럼 혹은 또 화장실에 다녀오면 속이 개운해지는 것처럼 이 슬픔을 한껏 느끼고 나면 슬픔 감정이 싹 하고 개운한
비 온 뒤의 아침 같은 맑은 기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해학미가 있어요. 우리 말로 하면 해학인데 이 해학이라는 말하고 영어의 유머하고 사실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해학미보다는 유머미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개그맨, 개그우먼 이런 말은 한국인이 만들어낸 한국식 영어이고 개그맨이라는 말이 영어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그라는 말은 있는데 이 개그하고 유머는 상당히 달라요. 유머는 고도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한 웃음이에요. 이 유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달관성에서 찾습니다. 서양에는 유머러스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유머가 풍부하고 또 유머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연설을 하거나 이런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첫 마디 혹은 연설의 첫 부분 5분 동안은 유머를 하도록 아예 정해져 있어요. 듣는 사람도 무슨 유머를 할까 하고 기다리고 또 조금만 웃겨도 막 웃어주면서 박수를 막 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동북아시아는 아주 진지해가지고 처음부터 딱딱한 소리 하고 유머러스하게 할 줄도 모르고 한다고 해도 잘못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뭐야 하고서 좀 생경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편이죠.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좀 유머러스하게 했으면 제발 좋겠는데 제가 이게 유머 이야기를 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할 줄은 몰라요.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분석은 좀 해봐요. 분석을 해보면 유머는 기본적으로 달관에서 나온다. 달관이라는 것은 초탈한다는 건데 뭐에 초탈을 하냐. 주로 나의 이익, 사적인 이익을 초탈해야 돼요. 나를 내버려 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넘어지고서 나를 비웃는 것이 유머예요. 당신이 넘어져 그럼 내가 웃어줄게. 이렇게 하면 쾌감이 되기는 하는데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넘어뜨리고서 웃으면 보는 사람이 편안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넘어뜨리려면은 달관해야 돼요. 나를 보호해야지, 내가 멋있게 보여야지 이렇게 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머의 전통은 4대 성인으로 보면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유머가 전혀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면 유머가 오히려 없나 봐요. 그런데 공자에는 약간의 유머가 있고 소크라테스는 아주 유머러스해요. 농담을 잘하고 짓궂은 소리도 잘해요. 대표적으로 부인이 하도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청년들하고 철학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머리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었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유머 풍부한 노인 양반은 그렇게 안 하고 천둥이 치면은 비가 오기에 마련이지. 천둥이 치니까 비가 오는구만. 천둥이 친 다음에는 그래 비가 오기 마련이야 이런 거예요. 한참 잔소리를 하더니 이제 비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유머러스한데 공자님의 경우에도 이제 유머가 가끔씩 있어요. 그 유머가 아주 힘든 상황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정말 달관이에요.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그리고 쫄쫄 굶고 있는데 제일 수제자인 아내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양식을 갖고 나타나니까 농담을 해요. 논어에도 딱 그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어. 이게 유머러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공자님으로 치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말씀이에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고 어찌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고민조차 안 하는 인간이 있거든. 그거야 남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유머가 있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서양에는 위대한 인물 중에 유머리스트 대표적으로 링컨이 있죠. 링컨은 널리 알려진 사진 보면 진지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슬프고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런데 또 유머를 한번 발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게 웃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웃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하원의원 선거에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무슨 핑계를 잡아가지고 저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얼굴 사나이다.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고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서 하는 말이 이 얼굴 좀 보세요. 지금 링컨 사진은 수염을 길러가지고 못생긴 걸 많이 커버한 거예요. 어떤 소녀가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수염 안 길렀을 때거든요. 키는 삐쩍 마르게 커가지고는 얼굴도 못생겼거든요. 이 얼굴 좀 보세요. 내가 얼굴이 두 개라면 이 얼굴로 다닐까요? 딱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중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을지 그건 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동양에서는 그렇게 해봐야 별로 안 웃기고 제가 하니까 별로 안 웃기는데 링컨은 그걸 웃기게 하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럼 막 박수를 치면 와 하고 이제 박수 치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유머를 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소크라테스도 자기 못생긴 얼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링컨도 역시 자기 못생긴 얼굴 가지고 유머의 소재로 삼잖아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비웃음으로써 상대방이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유머는 이렇게 고급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문학작품으로 나타나면 희극이라고 그래요. 희극. 이제 연극에서 비극이 있고 희극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희극의 예술도 아름다움의 일종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한평안이 말했는데 1. 숭고미, 2. 우아미, 3. 비애미, 4. 용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린 왕자에는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놀랍게도 이 네 가지 미가 어린 왕자에 다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위대한, 뭐 굉장히도 아니고 위대 곱하기 위대, 위대 곱하기 다시 위대, 위대 곱하기 다시 위대를 해도 끝이 없는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 한 사람이거나 적어도 서양에서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인데 이 양반도 36편의 희곡작품을 썼는데 대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역사극, 그 다음에 비극, 희극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요. 그럼 역사극은 빼더라도 희극과 비극으로 반반씩 나뉘어요. 그만큼 희극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한 작품이 희극이면 희극이고 비극이면 비극이지 희극이면서 비극인 작품은 거의 없어요. 미를 나는 이번에 희극미를 쓸 거야. 이번에 비극미를 쓸 거야. 그럼 그것만 쓰는 건데 어린 왕자에는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어요. 게다가 우아하고 숭고하기까지 해요. 우아한 거야 말할 나위가 없죠. 기본적인 품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숭고미? 숭고미는 뭔가요?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님을 닮은 어린 왕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어린 왕자. 그게 숭고한 거죠. 비애미는 어떤가요? 비애미는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슬픔이 있잖아요.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하고 높은 뾰족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메아리가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그 다음에 나는 44번이나 저녁놀이 치는 것을 보았어요. 외롭죠. 쭉 내려와서 친구를 못 만나서 외로워요. 그리고 나레이터도 어른들 속에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쭉 외로워요. 슬픈 거죠. 그러다가 쭉 내려와서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긴 나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숭고미와 함께 밑에 슬픔이 쫙 깔려 있어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이 일정한 시간 밖에 살지 못하고 작은 공간밖에 점유하지 못하고 완전한 행복을 원하지만 늘 좌절하고 그래서 완전하지는 못하고 이러한 좌절 이런 것들이 슬픔으로 쫙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에 유머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고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거예요. 개인 김경빈으로서 강의자로서도 부럽지만은 작가로서도 작품 속에 제발 유머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린 왕자의 어디에 유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물으시겠죠. 여러분은 그것을 못 느끼셨나요?
굳이 가르쳐 드려야만 할까요? 다 느끼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 보와 구렁이가 맹수를 삼키는 그림, 그 다음에 모자 속에 들어있는 코끼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유머로 이해하면 안 될까요? 유머죠. 어떻게 뱀이 거대한 맹수를 한 입에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쳐놓는 건데, 그렇다고 쳐놓는 게 유머예요. 뭉치는 거잖아요, 뭉치는 거. 그리고 모자 속의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그걸 모자라고 그러지 누가 그 속에 코끼리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 유머러스함이 재미있으니까 앙케이드를 해보면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데가 어디야? 어린 왕자에서. 그러면 그 도입부가 제일 인상적이라고 해요. 첫 장면부터 독자를 매혹하고 와 재미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재미가 비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예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 즉 쾌감을 줘요. 거기에 쾌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유머는 계속 나오죠. 예를 들면 비둘기가 놀고 있는 예쁜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못 알아듣고는 10만 프랑짜리 집이에요. 그러면 알아듣는다. 이것도 유머예요. 어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해요. 어린이들은 그래서 짜증나요. 이걸 고지고대로 읽을까요? 어른인 우리 입장에서 미소를 머금으면서 읽죠. 그래. 이게 유머고 여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가다가 어린 왕자가 여행을 떠나는데 6명의 곡성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또 유머죠. 처음부터 어린 왕자가 이렇게 조그마한 별에 살았어요. 이것도 유머고, 조그마한 별들에 왕이 혼자 있어요. 왕이 어떻게 혼자 있어요?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어야지. 혼자 있다고 치자고요. 이 유머예요. 계속 여유와 유머라고요. 근데 이 왕이 말을 묘하게 하잖아요. 오자마자 신하가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것부터 유머러스 하고, 나 신하 아니에요. 근데 신하라고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를 법무 대신에 임명을 하겠다. 그 다스릴 사람이 없는데 무슨 법무 대신이에요? 그랬더니 쥐가 한 마리 있거든. 쥐를 다스려라.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하나뿐이니까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늘 용서를 해주면 된다. 얼마나 유머러스해요. 거기다가 떠나려고 하니까 너를 대사로 임명할 거야. 정말 웃음이 나잖아요. 유머러스해요. 그때 계속 마찬가지예요. 허영꾼 유머러스하죠. 그다음에 지리학자 숫자를 적기만 해. 이것도 그렇다고 쳐놓는 유머러스함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게 쭉 유머러스하게 나오다가 결정판이 이제 마지막에 또 있어요. 마지막에 사막을 선 2개로 그리고 거기 별 하나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기가 바로 내가 어린 왕자랑 만났던 장소이다. 여러분, 만약 아프리카를 가다가 이런 데를 만나면, 근데 이런 데가 천지잖아요. 이렇게 생긴 데가 어디 한두 군데예요. 아, 그런데 그렇다고 치자고. 이거예요. 여기를 만나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 어떤 아이가 나타나는지 잘 봐라. 왜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그려달라고 하고 웃고 그러면 걔가 바로 내가 이 책에서 말한 바로 그 소년이야. 근데 어떤 애가 나타나서 웃을 수도 있고, 그렇지. 꼭 걔가 어린 왕자라는 법은 없는데 역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서 얘를 만나거든 제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소식을 알려다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유머로 내가 어린 왕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리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린 왕자를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애둘러서 뭉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유머들 때문에 이것이 비애, 슬픔에 가득한 작품이면서도 슬픔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지 않아요. 너무 슬프면 비창해져요. 슬픔이 지나치면 처창해져가지고 아까 말한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이 안 일어나요. 너무 슬프면. 간이 안 맞아요. 슬프긴 슬프되 지나치지 않게. 그러면서 유머로 싹 간을 맞추는 거죠. 야, 공자님 말씀 제가 많이 했는데 언젠가 이제 공자님 말씀만 가지고 100회 정도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말씀 하나만 갖고 한 번씩 올리면 100번은 충분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에 딱 알맞는 말씀이 애이 불상 낙이 불음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슬플 애, 어조사 이, 말 이을 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조사인데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이자예요. 그래서 애, 슬플 애, 슬픈데 불상, 안 입을 상처 입는다는 상이에요. 다칠 상. 그러니까 슬프긴 한데 상심할 정도까지 슬프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슬프지는 않아. 이 불상, 낙이 부름, 즐거울 낙, 또 이자는 말 이을 이, 즐겁긴 즐거운데 안 입을 음란하다는 음자예요. 낙이 부름, 즐겁긴 한데 역시 너무 즐거워갖고 그냥 퍼져가지고 해퍼져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한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른바 중용 내지는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슬프되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쁘다고 방방 뜨지도 말고 즐겁다고 너무 방만하지도 않고 딱 중용을 지키는 이것이 좋다 이런 얘기인데 어린 왕자가 바로 그러한 중용을 지키고 있어요. 슬프되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머로서 딱 감을 맞춰요. 숭고하긴 숭고한데 숭고해갖고 너무 벅찰 만큼 숭고하지도 않아요. 그럼 너무 벅찰 만큼 숭고한 작품이 뭐 있느냐? 있지요. 그게 단테의 신곡이에요. 와! 근데 그건 너무 벅찬데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숭고함이라고 하는 그 밑에 비창함이 또 있으니까 균형이 또 맞아요. 그것은 또 단테를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은 미의 네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아하다, 숭고하다, 그 다음에 비애, 슬픔, 아름다움이 있는데 거기에 유머러스한 아름다움까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문학 작품이 과연 있는가? 어린 왕자를 제외하고는 저는 거의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작품에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를 갖춘 것은 있는데 특히 슬픔과 아름다움과 유머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작품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 제가 어린 왕자라는 작품에 매혹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 오늘은 미의 네 가지 요소 숭고미, 우아미, 비애미, 유머미 이 네 가지 요소를 어린 왕자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